한국 탐사선이 세계 휘토류 경쟁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한국 탐사선이 서태평양 한가운데 누구의 땅도 아닌 공해에서 휘토류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대단한데? 하지만 이 발견은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뒤 세계 권력의 흐름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 유도 장치, 인공지능 서버까지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금속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금속이 바로 휘토류입니다. 휘토류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 아주 희귀한 자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제하기 어렵고 환경 오염이 심하며 특정 국가의 생산이 극도로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휘토류 공급의 대부분은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휘토류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 다뤄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과 외교 갈등이 있었을 때 중국은 휘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압박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휘토류는 자원이 아니라 권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 안에서 늘 불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원료는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공급이 막히면 모든 산업이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됩니다. 한국의 물리탐사선이 서태평양 공해 수심 수천 미터 아래의 해저에서 고농도 휘토류가 포함된 퇴적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지역은 특정 국가의 영해가 아닙니다. 국제법상 공해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원이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 기술적 경제적 조건만 갖춰진다면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지 않는 휘토류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이 휘토류는 육지가 아니라 해저에 있습니다. 육상 광산과 달리 정치적 갈등, 국경 분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농도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퇴적층은 기존 해저 휘토류 연구 사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농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원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시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AI 방산기술 경쟁이 동시에 폭발하는 지금 휘토류는 앞으로 더 비싸지고 더 전략적인 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뉴스가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휘토류판을 흔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발견이 곧바로 한국이 휘토류 부국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저 채굴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환경 문제도 크며 경제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동안 휘토류는 이미 정해진 판이었습니다. 중국 중심 소수국가 독점. 다른 나라들은 그 판 위에서 가격과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그 판 바깥에 새로운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를 발견한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과 인재에 올인해왔고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공급망 위기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일까? 아니면 아직 제대로 찾지 않았던 나라일까? 이번 휘토류 발견은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듭니다. 만약 한국이 해저 자원 탐사와 채굴 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새로운 산업 영역이 됩니다. 탐사기술, 심해 로봇, 환경보호기술, 국제해양규범까지 연결됩니다. 이건 국뽕용 자랑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전략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원 중심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량, 광물. 기술 경쟁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먼저 확보하거나 최소한 대안을 가진 나라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국 탐사선이 서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단지 금속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지이고 가능성이며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뉴스는 그냥 지나칠 만한 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보이지 않는 금속이 보이는 세계 질서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에 한국 탐사선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휘토류가 발견된 서태평양 해역은 한국의 영해가 아닙니다.
국제법상 공해로 분류되는 지역이며 이곳의 해저 자원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이 자원을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채굴이나 상업적 활용을 하려면 국제해저기구 ISA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국제규범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번 발견은 한국이 희토류를 가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탐사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채굴 권한 자체보다 누가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기술과 데이터를 쥐고 있느냐가 미래 협상에서 결정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희토류가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매장량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톤 단위로 얼마가 묻혀 있는지, 한국이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같은 계산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대신 확인된 건 하나입니다. 해저에서 채취한 시료의 농도입니다. 탐사 결과 서태평양 해저 퇴적물에서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수준의 희토류가 검출됐습니다. 이건 해저 자원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할까요? 희토류는 많이 묻혀 있느냐 보다 얼마나 진하게 들어있느냐가 곧 경제성이기 때문입니다. 농도가 낮으면 캐는 순간 손해고 높아질수록 현실적인 자원이 됩니다. 아직 전체 규모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3곳의 시추 지점 모두에서 고농도 시료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곳이 우연이 아니라 자원 가능성이 있는 구역일 수 있다는 신호를 던진 셈입니다. 만약 이 해저 희토류가 상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희토류 가격과 공급망 협상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